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박지성 선수 아시나요? 나중에 영상 찾아보십시오. 박지성 선수가 넣는 모든 골은 다 이상한 골입니다. 그 선수는 축구를 잘 못해. 엄청 노력했어. 그 선수가 나중에 밝힌 얘기인데요. 쉬는 시간에 자기는 꿈꾼대.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내가 공을 잡으면 어디로 찰까? 가운데서 잡으면, 저쪽에서 잡으면, 날라오면. 이걸 하다 보니까 자세가 다 흐트러지고요. 멋있는 골이 아닌데 결국 골이 돼. 손흥민 선수는 좀 다릅니다. 이 선수가 넣는 골은 다 가볍게 들어갑니다. 손흥민은 선천적인 자리를 좀 가졌고 박지성은 정말 의지 한국인인데 그래서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학 강연년 잘 들었습니다. 저는 6학년 남자 아이를 둔 학부모이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수행평가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문제지에서 문제를 풀이를 하고 다 하면 정답을 써요. 정답을 쓰는데 정답 적을 때는 숫자가 하나 이상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두 개 틀리니까 100점을 못 맞고 80점을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실수가 계속 선생님이 반복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좀 속상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네. 정말 속상하시죠? 네. 그냥 아예 못 풀면 원이라도 없는데. 참고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축구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저랬습니다. 맛있게 드리블을 해요. 다 제쳤어. 골키퍼마저도 있어서 슛을 하는데 똥볼을 차. 자, 그러니까 한두 번 할 때는 이제 그냥 격려해주면 되는데 저런 게 잦잖아요. 아마도 애가 조급해졌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중에 수능 시험을 보면 98점 맞는 애도 있거든요. 수능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2점짜리입니다. 빨리 갖고 싶어. 뭘 풀었잖아요. 답을 냈어. 그러면 애가 이 답을 정확하게 옮기고 끝내야 되는데 애 머릿속에는 이건 끝냈으니까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다음 문제.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필요한데 부모님 뭐 이 말씀을 해주셔봐야 도움이 안 되잖아요. A4 용지에다가 지금 애가 풀어야 될 문제를 20개 단위로 번호를 다 매겨주십시오. 연습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박지성 선수 아시나요? 네. 나중에 영상 찾아보십시오. 박지성 선수가 넣는 모든 골은 다 이상한 골입니다. 그 선수는 축구를 잘 못해. 엄청 노력했어. 그 선수가 나중에 밝힌 얘기인데요. 쉬는 시간에 자기는 꿈꾼대.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내가 공을 잡으면 어디로 찰까? 가운데서 잡으면, 저쪽에서 잡으면, 날라오면. 이걸 하다 보니까 자세가 다 흐트러지고요. 멋있는 골이 아닌데 결국 골이 돼. 손흥민 선수는 좀 다릅니다. 이 선수가 넣는 골은 다 가볍게 들어갑니다. 손흥민은 선천적인 자리를 좀 가졌고 박지성은 정말 의지 한국인인데 그래서 그 연습이 필요합니다. A4 용지에다가 답안지처럼 만들어 주시고 한 20차례? 20번 정도 20번 정도 자기가 풀고 답 옮기는 연습을 시켜주세요. 네, 그러면 아마 20번 정도면 충분히 애가 깨닫고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답을 거기다 제대로 옮기는 연습을 시키시라는 말씀. 이해가시죠? 다 옮기는데 해봐야 한 1.5분, 1분 30초 정도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옮기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 조급증이 수학에서만 벌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애가 차분해져서 정확해질 걸 원하는 건데 저학년일수록 집안일을 많이 시켜보십시오. 청소를 시켜본다거나 설거지를 시켜본다거나 요리를 시켜보십시오. 그럼 애가 서툴 거 아니에요. 설거지할 때 저는 맨날 욕 먹습니다. 왜 욕 먹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대충 한다는 거예요. 꼭 설거지하고 나서 제대로 헹궈야 되는데 주로 이제
남자들, 아빠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런 거를 시켜보시고 혹시나 그런 게 보이거든 거기서 다시 그걸 지적해 주십시오. 끝맺음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여러 가지 경험에서 애가 느끼고 나면 조금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여유입니다.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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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 그 현장에서는 좀 떨리는 마음도 있고 또 새로운 상황에서 시험을 매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마음 컨트롤도 하고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좀 익숙함을 만들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가운데에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학년과 네, 고민을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이가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문제를 풀고 있기는 한데 키포인트를 스스로 못 잡아내더라고요. 현재 조금 유명하다는 수학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혹시 수학 스킬을 배워와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그게 많이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혹시 옆에 네. 주인공? 아, 반가워. 안녕. 일단 어머님을 약간 야단쳐 드리는데 소위 그 킥 포인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이 자기가 배운 대로 문제를 풀어서 동그라미를 계속 맞춰 나가잖아요.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참 우리 부모의 기대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는 대로 기대하게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은 절대로 그런 걸 찾을 때가 아닙니다. 한 5, 6학년으로 넘어가서 아까 이제 노트 정리도 해보고 설명도 해보고 할 때쯤 충분히 익을 때쯤에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수학에서의 킥포인트라는 것은 상위 한 1% 내외의 친구들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오히려 지금은 그 마음을 조금 다르게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 특히나 저학년인 경우는 수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오히려 뭐 자연 환경을 가든 도서관을 가든 무슨 전시회를 가든 이런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아이가 오래 이 체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소위 킥포인트는 저 같은 사람이 찾는 것이다. 즉 그건 선생한테 요구할 것이지 아이한테 요구하지 마시라는 거. 되셨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좀 사전 질문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 보시면서 나도 좀 공감이 된다. 아니면 거기서 좀 더 나아가는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준비했는데 다음 질문 카톡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엄마입니다. 최근 아이와 수학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저런, 혹시 아이가 수학 공부를 게을리하나요? 아니요. 딱히 게을리하지도 않아요. 수학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 숙제까지 열심히 풀고 막힘없이 푸는 편이에요. 그런데 막상 채점하면 우수수 비가 내립니다. 아이도 속상하겠네요. 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아이는 실수했다고 얘기해요. 실수도 실력이라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잡아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도는 잘 따라가고 있다고 하던가요? 학교와 학원에서는 진도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하긴 했어요. 다만 개념은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 문제풀이를 하면 많이 틀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심화 문제를 풀 때는 어려워서 대놓고 짜증을 내요. 그렇다고 안 풀 수도 없고 계속 전쟁 중입니다. 평이한 문제, 심화 문제 둘 다 걱정입니다. 문제풀이의 실수,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 걸까요? 공감이 되시나요? 네. 이거 우리 집 얘긴데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어찌 보면 저 질문이 수학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을 완전히 집약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쉬운 거는 쉬운 것대로 실수가 생긴다.
어려운 문제 잘 못 푼다. 네. 근데 이미 저는 답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답이 뭔지 아십니까? 좋아요. 혹시 PPT 준비된 게 있으면 하나만 띄워보실래요? 옳지. 이거 아까 보셨죠? 자, 학생들이 실수라고 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실수가 있고요. 실수를 가장한 실력이 있습니다. 자, 우선 실수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두 번째 단계에서 계산을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2 곱하기 3인데 5를 쓰거나 2 더하기 3인데 6을 쓰거나 초등학교 단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2, 3은 얼마죠? 2라는 암기된 내용하고 지금 본 그 두 숫자가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가 좀 지쳐갈 때쯤 2, 3이 딱 들어오잖아요. 자동 말아갑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 어떤 문장을 중학생 정도가 되면 이젠 긴 식을 만나게 돼요. 이 식에서 이항할 때, 동리항끼리 계산할 때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옮길 때 벌어집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마무시하게 겪었습니다. 해서 왼손가락의 도움을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포커싱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연필을 잡았죠. 저쪽 위에는 눈으로 그냥 보잖아요. 그럼 저걸 이쪽으로 건너오게 해야 되는데 올 때 정보가 노이즈가 생깁니다. 이 손가락으로 내가 옮기고 싶은 곳을 찝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연필 심하고 두 곳으로 내 시선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때 내 풀이 속도를 0.8배속으로 늦춘다. 이런 연습을 했더니 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한테 그걸 가르치겠죠.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꽤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도 어마무시하게 이런 짓을 합니다. 수학을 꽤 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1. 뭐라고요? 진짜 실수. 습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행동의 요령을 학생들이 터득해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그럴 때마다 워 이게 무슨 말이죠? 서두르지 마.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손가락으로 짚어서 가는 것을 여러분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로 실력인데 실수라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학원을 보내다 보면은 학원에서는 숙제를 잘해가. 그래서 모범생이 돼. 일주일마다 치르는 형성평가라는 게 있는데 그건 꽤 잘해. 한 달 단위로 치르면 비가 내려. 이거는 우리 학생이 매우 즉흥적으로 배웠던 것을 그냥 따라할 때 벌어집니다. 이걸 조금 전에 어떤 어머님께서 학원에서 스킬만 배우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말하고 배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자기 머릿속에 숙지는 안 됐는데 따라는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를 따라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반복을 몇 번쯤 해야 된다고? 목표는 10번, 최소한 5번, 설명까지 할 것. 그래서 여러 번 이걸 반복하면은요, 숙지가 되거든요. 숙지가 되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이 실수는. 해서 다시 주마다는 꽤 잘하는데 한 달 단위로 잘 못해 하거든. 개념 노트를 만들라고 해주시고 반복을 여러 번 시켜주시고 그러면은 숙지되어 있으니까 그런 실수는 덜어집니다. 마지막이 저겁니다. 그쯤 되면 하수가 중수쯤 오거든요. 이제 고수로 가는 겁니다. 고난도 문제를 만납니다. 이 습관이 된 친구들은 제 1단계에 50%의 시간을 쏟는다라는 것만 알려주면은 이렇게 왔다가 순식간에 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자, 다음에 또 카톡 이어서 초등학생의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아이와 집에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걱정이 생겼습니다. 엄마표 수학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수학 공부에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사실 학교 진도만 제대로 알고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수학 공부를 제가 봐주고 있었는데 교과서 문제는 비교적 단순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집을 사서 따로 풀고 있는데 거기서 구멍이 보이더라고요. 다양한 문제를 접하는 것도 수학의 흥미를 올릴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 혹시 어떤 문제 유형에서 막히던가요? 응용 문제나 문장이 긴 문제에서 너무 막혀요. 저도 설명하기 막막할 때도 있고요. 시간을 들여 고민해야 하는 유형들이네요. 같이 시간 들여 풀다 보면 서로 답답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교육을 시작해야 할지 공부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공부 대체 어떻게 시켜야 하는 걸까요? 3학년 이제 기로에서는 시기이죠.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4학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습관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문장제라던가 심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갈등과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학원이 많아지게 된 이유 중에 저게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원이 초등부 학원이 없었습니다. 초등부는 다 피아노 학원을 다녔고 어디 뭐 놀러 다녔고 주로 이제 중학생 이후 고등학생들이 학원을 다녔는데 점점점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약간 유감의 말을 표명해 보면 여러분 지금 그 초등학교에 스토리텔링식 수학 교육이 있잖아요. 저는 극렬 반대파인데 아직 철이 익지 않은 애들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을 되돌아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구구단 외면 잘하는 거였습니다. 수능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구구단 잘 외고 산수 어느 정도 잘하면 일단 성공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엄청난 글을 익혀놓고는 이 중에 수학을 막 뽑아내립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1번 나도 어렵다고 고백하십시오. 진짜 어려운 겁니다. 다른 경험 한마디인데요. 저희 큰딸이 아까 무어 전공했다고 그랬죠. 저는 그 친구한테 수학을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안 가르쳤을 것 같습니까? 보려고 시도는 해봤겠죠. 몇 학년 때 포기했을 것 같습니까? 4학년 때 포기했습니다. 우리 집 그 큰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빠, 왜 그렇게 못 가르쳐? 내 방식대로 가르친 거거든요. 그 방식대로가 아니고.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려는 부모님은 반드시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교육과정이 어떻게 설계됐는지를 공부하시고 그 방법을 따라가서 설명해 주셔야 아이한테 칭찬받습니다. 네, 사교육 얘기가 나와서 이제 질문을 드린데요. 저는 이제 고1 자녀를 두기도 했고 이제 중2 자녀를 뒀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촌에 살았고 애들도 촌에서 키워서 큰아이가 고등학교 오면서 제주시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거의 보내보진 않았고 거의 학교 근처에 있는 뭐 외국어 학습관이라 이런 데를 좀 활용해서 키웠는데요. 와 보니까 학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내려고 하니까요. 보낼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좀 많이 진도를 뺀 상황이라 받아줄 수 없다. 큰아이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중2인 얘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되게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를 빨리 여기 와라 해서 택시 태워서 지금 신제지에서 여기 날라온 거예요. 아까 방금.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봐라. 이제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인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뭔가 학원의 도움을 받기는 해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큰아이가 중3일 때가 고등학교 과정을 중3 1학기 과정이랑 고등학교 과정이 매칭이 잘 돼서 그 과정이 끝나면 바로 고등 과정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둘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뭐 우리 친구한테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부를 때 이런 주제로 부를 때 왔다는 말 자체는
이미 저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칭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인터넷 강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공부의 방식에는 독학이 있습니다. 저처럼 책 한 권 들고 나 혼자 텍스트를 다 읽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간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든 켜서 볼 수 있는. 그죠? 여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심적으로 하건데 그거는 사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인터넷 강의는 사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 않으십니까? EBS 강의면.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도 우리가 너무 격하게 그을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 수업을 제외하고는 다 보조 학습들입니다. 그걸 사교육으로 듣느냐, 공적 체제로 듣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진짜 사교육에 덜 의존할 수도 있고 그 인터넷 강의의 컨텐츠가 잘 풍부하게 돼 있고 내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을 해주면. 그래서 주로 선행학 학습 용도로는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이 심지어 저 동네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EBS 강의입니다. EBS 강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쉽습니다.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선행이라도 1.2배속 청취가 가능합니다. 해서 그런 강의로 대신에 완성도를 선행학습일 때는 완성도를 막 7, 80%로 기다리지 마시고 저기는 낯선 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략 한 50% 정도만 이해해도 선행학습으로서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주로 중학교 3학년 내용하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거의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1학기 거 1학기 거대로 그렇답니다. 여기에 실수가 있으면 여기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복소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가 있으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게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학습에 너무 성취도를 높여 기대하지 마시라. 조금 낮추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EBS 강의도 가능하다. 되시죠? 다만 자기주도가 어느 정도 되냐가 관건인데 EBS 강의를 들으려면 반드시 책상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청취할 시간이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교육 학원이 가진 효능감 중에 하나는 시간을 찍어주는 거예요. 몇 시에 어디로 와라. 이때부터는 뭘 해야 된다. 이것이 혼자 계획표가 된 채로 지켜질 수만 있으면 저는 학원을 다니는 효과에 50%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초, 중, 등 뭐가 필요하다고? 동그라미. 사바로 퍼놓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분명해질수록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네, 실제로 서울대학교 그 합격한 학생들의 90% 이상의 그렇게 계획표, 스터디 플래너를 썼다고 해요. 계획을 세우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또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이제 그게 메타인지로 본인이 파악이 돼야 인강을 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 시간을 할애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풀이의 시간이 보내면 되겠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 이해됐어요?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로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